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 거리 두기 강화로 다시 일상이 멈추면서 거리가 또다시 텅 비었습니다. 연말 대목, 연말 특수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한 여야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방역 강화로 인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무의미한 경쟁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오서윤입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돈의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 재확산 조짐으로 인해서 계란 한 판의 가격이 한 달 새 15%나 급등했다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육류와 수산물, 채소값도 고공행진하면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 대학 입시를 위한 정시 집중 상담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달 3일까지 춘천과 강릉 권역에서 도내 학생들의 정시 진학을 위한 1:1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상담 신청은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26.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 도민 41만 1,063명이 3차 접종을 마치면서 26.9%의 접종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평일 기준 하루 2에서 3만 명이 접종한 수치로 도내 2차 접종률은 82.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등의 재난으로 중요 기록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기록물 응급 복구 키트가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요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물 세척 물품 등 11종의 물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강릉시와 속초시 등을 포함한 전국 37개 시군에 배부하고 점차적으로 배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오서연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계속해서 강원도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사인 이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을 관통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고정 패널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 권성중 변호사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1년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한 해를 관통한 키워드, 진행 방식을 오늘 좀 새롭게 해볼까요? 제가 의제나 키워드를 정해놓고 말씀드리고 토론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정도는 올 한해 기억 남으시는 키워드를 설정해 주시면 그거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의제, 키워드를 열어주실 분 선택권을 김기석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이제까지 다 보도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역시 코로나 빼고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지가 위기가 시작된 지가 2년이 이제 다 돼가죠. 2019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뭔가 괴질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퍼지면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2년 정도 지나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듯이 정말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연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통 요즘 신문에 나오지 않는 얘기 한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네. 도대체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몇 명이나 걸렸을지.
그동안에요. 그 2년 동안에.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오늘까지 2억 7,651만 명쯤 걸렸습니다. 예. 2억 7천만 명 넘게 걸렸고요. 사망자는 한 538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나네요. 놀랍죠? 예. 네, 엄청 세계대전 한번 치른 것 같은 그런 지금 사망자를 냈습니다. 네. 한국은 어땠느냐? 한국은 57만 5,600명 정도가 걸렸고요. 우리나라 사망자가 4,828명. 네. 아마 오늘까지 한 4,900만 명쯤 됐지 않아 싶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잘 감각이 안 오니까 이거를 한번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 세계에서 코로나 제일 많이 걸린 나라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미국입니다. 예, 미국은 전체적으로 5,200만 명이 걸렸고요. 사망자가 현재까지 83만 명이 예. 사망이 났거든요. 그동안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역사상 미국 건국 이래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예. 이번 이 사태로 말이죠. 정말 그 팬데믹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예. 브라질은 한 60만 명이 넘게 죽었고 인도도 50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진국들 보면은 영국도 15만 명쯤 죽었고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가 12만 명, 독일이 약 11만 명, 스페인이 약 9만 명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 나가야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국은 아직은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우리는 아직 그렇게 굉장히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추억의 단어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일 먼저 우리 코로나 하면서 첫 번째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마스크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스크 뭐 아무런 무리 없이 다 쓰고 있는데요. 신천지 기억나세요? 신천지. 대란이었죠. 네. 예. 또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셧다운이라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사람들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드라이브스루 기억나세요? 드라이브스루. 우리나라가 정말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PCR 검사를 하기 시작했었죠. 한국의 그 소위 K방역은 3T다 그래서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먼트라고 그러는데 검사하고 추적하고 치료하고 말이죠.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왔고 오늘날에는 언택트 경제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 브이노믹스라 그래서 바이러스에 이코노믹스에 노믹스를 붙인 말도 쓰고요. 전체적으로 또 중소자영업자들의 위기 같은 것. 자,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시 경제는 굉장히 도약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재난지원금, 백신, 우리나라가 생전 언제 백신 생각해 봤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백신 이름에 전부 다 지금 정통해지셨어요.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약간 삐끗한 상태로 해서 현재까지 왔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사이에도 정말 세상은 빨리빨리 많이 변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우선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발생 시점부터 피해, 경과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한 번에 정리해 주셨는데 의제를 굳이 토론자께서 끄집어내 주셨다고 해서 굳이 길게 말씀은 안 해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께서는 뭐 코로나와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일단은 우리 교수님께서 K 방역의 뭐 우수성, 우월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다 이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와 땀으로 이룩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한 20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한 명씩만 부양한다고 보면 약 40만 명 정도가 그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강원도에.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를 K방역의 우수성 뒤에는 이런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는 것은 뭐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 정치권에서 뭐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좀 어떻게 서포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계속 뭐 갑론을박 논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강원도 예산이 지금 한 8조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실시할 거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절실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대기업이나 뭐 삼성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생산 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실적도 예. 많이 늘어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 뭐 200% 뭐 보너스 준다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실적이 저조하고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서는 또 그 여행업체를 통하지 않은 그냥 개인 여행객들이 강원도를 많이 찾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호전된 건 있다고 봅니다. 네. 강 변호사님. 예, 저도 뭐 덧붙이자면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보다 오히려 백신이 도입된 올해가 더 힘들었다, 더 힘든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강원도는 사실 관광지를 주 산업으로 먹거리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또 반면에 강원도 내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뭐 백신 관련 기업이나 키트 산업 관련 기업들은 또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뭐 발병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질병도 아니고 강원도와 전혀 무관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도민들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요.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부터는 내년 한 해는 이 이익을 본 분들께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그런 바람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왔지만은 그래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도 좋았던 적도 있었고 또 관광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의 중심에서 강원도만의 관광 또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강 변호사님께서 다음 키워드를 어떤 걸 끄집어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다음 키워드는 뭐니 해도 이제 정치라는 키워드를, 선거라는 키워드를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 네. 사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해이고요. 지방선거와 대선의 전초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던 해였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85년생 37살의 제1야당 당대표가 탄생되었다는 것인데요. 그저께 칠레에서는 36살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핀란드에서는 85년생의 37살 여성 총리가 이미 2년 전에 탄생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30대의 제1야당 당대표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예전에는 선거에는 몇 가지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많이 깨진 것이 예전에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보수, 연령대가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진보 뭐 이런 공식도 있었고요. 또 젊은 층들은 투표장에 가는 것이 노령층보다 많이 안 간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공식이 올해는 모두 와장창 깨졌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든지 자기 선택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아마 내년 강원도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후보자 층에서 2말 4초라 그래서 20대 후반, 40대 초반의 후보자들이 대거 기초의원, 광역의원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강원도의 정치력에는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라고 비교해 보았을 때 단기간에 강원도 정치력에 작용하는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이 현재 60대 이상의 정치인들이 중앙정치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존의 정치인들 말고도 강원도에 있는 뭐 3040, 2030 정치 청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의 정치권 확장에도 영향이 있고요. 강원도 출신의 뭐 3040 당대표, 강원도 출신의 30대 청와대 핵심 인사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큰 필두로 해서 작은 흐름보다는 큰 흐름에 대해서 이제 변화의 기류를 짚어주셨는데 권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요새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여당 야당의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사이에 그 지지 세력 간에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 물론 이제 네거티브라고 하진 않지만 네거티브 공세가 서로 너무 심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중도층 국민들은 저질 대선이다, 비리 대선이다, 뭐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로 조금 이제 정치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 대통령 선거 중요한 선거인데 중도층 국민들이 대선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강원도를 보면 지난번 선거 때는 18개 시군 중에서 12개가 이제 민주당이 이겼고 그다음에 도의원들은 거의 이제 민주당에서 압승하는 그런
전과가 전력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좀 많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원주나 춘천에서는 좀 유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후보가 되려고 하는 어떤 각축전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영동 지역, 접경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제 후보 각축전이 좀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속속 강원도 요즘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캠프 선대위에서도 기존의 강원도 정치인들이 포진이 돼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석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강원도 유권자들이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지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현재 강원도 전체적인 어떤 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춘천의 그 퇴계동, 석사동, 그 다음에 원주의 단계동, 그 다음에 신도시들 말이죠. 그쪽에 사시는 중산층 유권자들, 아파트 전에 사시는 중산층 유권자들의 결정력이 이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강원도 전체 선거에서요. 이분들은 기존의 강원도 유권자들이 예컨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일정한 성향을 가졌던 것과 달리 굉장히 정치적인 충성도 이런 것은 낮습니다. 정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 이런 것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 선거의 결과는 상당히 유동화될 가능성이 많고, 네. 그래서 정당들 후보자들은 어떤 형태든 지금 네거티브 얘기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떻든 좋은 정책을 내고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인물이라는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이제 강원도에서 좋은 결과를 낳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도 누굴 내도 이겨. 이런 식의 선거는 이제 더 이상 강원도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성이나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 변호사님께서 살짝 웃고 계셨어요. 네. 이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어쨌든 대선하고 지선하고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강원도 네. 정치권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지금 사실 좀 누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큰 틀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도 한 말씀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아직 대선이 80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해서 예. 큰 틀을 제가 확정지을 수 없지만은 어쨌든 대선이 가는 풍향계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제가 웃는 것이 동감의 미소입니다. 예, 정말 강원도 정치권이 기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 특정 성향에 대한 충성도로 흘러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긴장한 상태에서 우리 강원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에 아주 토론 분위기가 훈훈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가볼까요? 권 변호사님. 예, 일단 요새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35대 35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30% 중도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자꾸 이제 저질 대선, 비리 대선 이런 비호감 대선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에게 정책적으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은 중도층에게 실질적이고 어떤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네. 좀 어필이 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은 거의 실종이 됐고요. 가족들 부인 자식 이런 비리로 온통 지금 기사들이 점철되어 있어서 네. 이게 대선을 어떤 대선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말씀 열어주신 김에 권 변호사님께서 다음 키워드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2021년을 또 꼽을 수 있는 키워드로 부동산 가격 폭등,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또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오래 가서 그렇다.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또 국내로 보면 제때 공급되어야 했을 어떤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공급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모든 복합적인 원인이 이제 작용을 해갖고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내년도 표준 공시지가가 토지 같은 경우에 10%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 7%가 오른다고 오늘 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서민층이나 청년층 같은 경우에 25평짜리 아파트가 10억 원 한다. 이러면 평생을 다 돈을 안 쓰고 모아도
살 수 그렇죠.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특히 이제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민주당 후보나 그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이제 내년도에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많이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뭐 공급이 최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나 뭐 금융관계 당국에서 금리를 조금씩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로 해서 뭐 부동산을 사는 그런 어떤 현상이 조금 자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석 교수님. 네, 새로운 키워드를 말씀드릴까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뭐 어떤 부동산 것도 관련해서. 상관없습니다. 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모두를 실망시키고 어렵게 만든 것이죠.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제 친구들 중에 뭐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재산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만족할 것 같은데 하나도 만족하지 않아요. 다들. 왜냐하면 세금이 올랐다고 또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자기 집 사는 거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좌절감 같은 것들을 다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동안 뭐 일정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이제 피크에 오지 않았나. 저는 뭐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내년에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환율이라든가 또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잘못하면 굉장히 뭐랄까 급격한 변동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고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지금. 왜냐하면 양쪽 하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심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 중요한 것은 급등 급락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능력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키워드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이제 정리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2021년도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말씀도 좋고요. 새해에 대한 기대도 좋습니다. 한 30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강 변호사님. 네, 저는 풍전 등하이니 일신 우일신 하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나 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계층 분열, 남녀 분열, 국가 상황이 풍전 등하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럴 때 뭐 IT 강국이다, 뭐 호등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산업이 버텨주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산업 구조, 새로운 생활 구조가 개편되면서 뭐 다가오는 세상은 더 빠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AI나 드론, 로봇공학, 딥러닝, 딥페이크 다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회를 리드하기 위해서 서로 분열되거나 싸우지 말고 새롭게 태동하자라는 말로 일신우일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권성준 변호사님. 저는 재구포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 이런 뜻입니다. 2021년도에 뭐 내로남불, 또 아시타비, 그러니까 나만 옳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는 재구포신, 그러니까 묵은 것을 덜어내고 새로운 것이 세상을 차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석 교수님. 이상하게 내년 얘기하니까 다 또 한자어를 또 그럼 교수님도 하셔야죠,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그 마부정제라는 말을 골라봤어요. 이것은 뭐냐면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절을 겪어오신 대구 국민들이 겪어오셨기 때문에 희망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만 마음으로나 실력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뭐 무슨 기후위기가 어쩌고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나 역시 달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꼭 기회를 잡는
밝은 새해를 만드시길 네. 도민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석 교수, 권성중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